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강원도 원주에 있는 치악산이 품은 절 구룡사에 왔습니다. 왜 치악산이 품은 구룡사냐고요? 이게 풍수적으로 지리도 봐도 마치 치악산 안에 치악산이 마치 작은 것 같다면 이 구룡사는 작은 태아, 이제 막 수정한 작은 태와 같은 그런 형상을 여기 위치한 절입니다. 원래 여기 위치가 여기가 아니라 한번 비춰볼까요? 밑으로 더 내려가면 저기 무슨 야영장 같은 데가 있어요. 그 전에는 거기 무슨 관광단지 같은 데 있는 데인데, 거기서 원래 이게 있다가 이제 나중에 하면 이제 몇 번 광군들한테, 조선시대 때 광군들한테 이게 몇 번 이게 털려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이제 도망와서 이쪽 위에다가 이제 털을 세웠고, 조그맣게 세웠다가 이제 나중에 이렇게 크게 이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왜 조선 광군한테 왜 쫓겼냐고요? 한번 그거는 제가 천천히 한번 얘기를 할게요. 역사적으로 옛날 우리나라가 고려가 불교 국가였잖아요. 그리고 통일신라도 불교 국가였고, 근데 조선시대는 뭐 다들 아다시피 유교 국가인 건 다 아시죠? 그러면 아무래도 옛날 불교 쪽에서도 이제 나중에 예전 같은 고려나 신라 때처럼, 통일신라 때처럼 국교를 불교로 하고 싶어하는 그런 당연히 그 열망이 있겠죠. 부흥운동 같은 게 이제 그런 게 좀 있고, 시대적으로 보통 이렇게 치안이 잘 이렇게 안 되고 백성들이 굶어 죽고 병으로 많이 전염병이 들고 가뭄이 들고 아니면 홍수가 들면, 이거는 왕조가 잘못 다스린다고 하여 보통 뭐 서양도 그렇고 동양도 그렇고 종교 쪽에서 이제 그 정권을 갈아엎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면 이쪽에서 좀 많이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보통 이제 이게 역사를 따지자면, 한강 따라 올라가다면 임진강으로 한 줄기가 뻗어나고, 한 가지가 그 위로 더 올라가다면 큰 줄기가 북한강과 남한강으로 뻗어가요. 이게 남한강에서 아주 대표적인 절이 여기에요. 어떻게 보면 좀 입구와 같다고 해야 하나, 이게? 돌을 닦으면 초입과 같은 수행터? 좀 그래요. 이게 절의 이름에도 그 특성이 좀 있어요. 구가 9구자, 용이 우리가 알고는 전설의 동물 용. 보통 전설의 동물 용은 왕이나 황제를 상징을 많이 하죠. 유난히 여기 북한강 쪽에는 용하고 관련된 명칭이 없어요. 근데 남한강 따라 올라오면 그 밑에 가면 용문사도 있고 구룡사도 있고, 이게 지도자를 상징하는 그 지명이나 그 절 같은 게 이게 많아요. 용. 왜 그러냐면 이제 여기서 수행을 하다 보면 자기가 예전에 왕이나 황제였던 걸 알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지명이나 이제 이런 절 같은데 이런데 적용이 많이 돼요. 이게 뭐 좋다고 다 듣고 나쁘다도 할 수 없는데, 보통 자기가 전생이나 아니면 자기 그 조상들이 왕조 조상이라고 하면 거기에 얽매이잖아요. 그럼 수행하는데 그 집착으로 작용을 많이 해요. 그럼 나중에 어떤 형식으로도 그 자기 전생에 자기가 잘 나가던 때, 자기가 세계를 지배하던 때, 세상을 지배하던 때 그 잘 나가던 시대를 집착하다 보면 그 현 왕조나 조정 쪽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뒤에서 첩보 활동으로도 이제 그런 일이 많이 발생되고, 그럼 나중에 그게 들키게 되면 예를 들면 조정이나 조선 왕실에서 이제 그거를 걔네도 또 다 첩보 조직이 있으니까 다 이걸 알아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안 좋은 나라가 망할 수 있는 안 좋은 불씨를 뿌리 뽑기 위해서 이제 이제 그런 움직임이 있는 절이나 조직들을 갖다가 소탕을 하는 일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 조선시대에는 안 그래도 유교 국가인데, 좀 이렇게 약간 이게 보통 역성혁명의 약간 그런 첩보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면 그쪽은 이제 암영화사 같은 이제 이런 첩보원들을 보내요. 암영화사 비슷하게. 그럼 나중에 그게 밝혀지고 이제 증거가 잡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관군을 몰고 올라와요. 참고적으로 북한강은 예전에 많이 봤지만 그 사막산 위를 거의 못 넘어갔고, 그리고 북한강 사막산 쪽에서는 바깥 일에 어지간하면 상관을 안 해요. 그 대신 이제 큰 환란이 일어났을 때 그거를 제재하기 위해서 나와요. 근데 이게 남한강 쪽 이쪽은 좀 약간 이게 뭐라고 할까, 이게 좀 약간 틀려. 이쪽은 좀 약간 자기 개인 플레이적인, 이쪽은 개인 플레이가 좀 강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하게 되면 자기 뭐 조상들이 왕조였고, 자기 옛날 전생이 무슨 왕, 옛날에 우리나라 당태종이면 우리나라 태종이 여기서 돌을 닦다가 자기가 이제 조선의 태종이고 당태종인 거 알고, 자기가 천상계에서도 겁나게 높은 자인 줄 알고, 이제 여기서 이제 사고를 쳐요. 조선 가서 이제 굉장히 간섭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도를 넘으니까 이쪽에 있는 이제 스승들이, 이제 가르친 스승들이 돌을 넘으면 나중에 이게 위험하기 때문에 개를 잡으러 다녀요. 뭐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영화로 강동원 그 양반이 출연했던 영화를 약간 픽션한 게 그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요. 그리고 그 양반이 예전에 말했지만, 그리고 다음 생에 사도세자로 태어나요. 원래 여기서 이제 돌을 닦고 다음 생에 조선의 왕으로 이제 태어나서 조선 왕실의 이제 장자로 태어나죠.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세자예요. 근데 이제 왕이 되긴 돼요. 사도세자가 실질적으로. 그리고 영조가 잠깐 상왕으로서 이제 그 뒤로 뒷방으로 물러난다고 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정책이 이제 이게 서로 간에 이제 이게 상충하면서 쳐내버리죠. 원래 타대수자가 아버지 영조를 죽이려고 했는데 영조가 한 몇 번을 참아요. 그 사서에도 그렇고 예전에 무슨 영화에도 그런데, 이게 뭐라고 하니까 이게 딱 이 속마음을 얘를 다 알아. 얘가 뭔 짓 하고 다니는지 다 아는데, 자기 아들인데 차마 죽이기 싫은데 얘가 자꾸 뒤에서 아버지 영조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계속 꾸미고 있어. 그래가지고 한 번은 사도세자를 데리고, 보통 너 그러지 마라, 이제 많이 하는 게 그래요. 태자가 아버지하고 상충되게 되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올라와요. 원래 그 자리에 가면 그렇게 돼. 그 왕자리에는 헤르비의 자식도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에비의 하라비도 눈에 안 보인다고. 이제 그런 게 거시기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 영조를 몇 번 죽이려고 했는데, 영조가 이제 사도세자를 데리고, 이제 역대 왕이죠. 이제 태정, 대세, 문화세, 그런 역대 왕들의 그 사당이 있어요. 이제 그림 위패가 있는데, 그럼 거기로 데려가면서 이제 역대 이제 태종 얘기를 해요. 태종이 자기 아버지 이성계를 태조를 몰아내고 이제 하면서요, 이제 자기면서 몰아냈다고. 그리고 이제 이게 역성혁명은 아닌데, 자기의 어떻게 보면 뒤에 있으면 이게 현 왕은 주군이거든요. 아니면 왕족이라도 자기가 뭐 삼촌이라도 이제 자기가 조카가 왕이면 자기 주군과 신하 관계가 이게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조가 이제 자기 조카인 단종을 쳐내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뉘앙스를 이제 얘기를 해요.
내가 너 지금 영모 꾸미는 거 알고 있다. 이제 내가 너 영모 꾸미는 걸 알고 있다. 이 말을 갖다가 사도세자 앞에다가 이제 그걸 내밀잖아요. 그럼 선전포고예요, 그거는. 그러면 그걸 뉘앙스로 이제 얘기를 해요. 나 너 뒤에서 지금 그래가지고 옛날 이성계 대표적인 게 이성계와 이제 세조 얘기를 해요. 선왕을 이제 폐위시키고 이제 올라간 왕들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너도 이제 그런 거 알고 있다고 이제 이걸 뉘앙스를 하는데 사도세자가 눈치가 굉장히 빨라. 아, 이거 나한테 지금 이게 이게 경고 주는 거구나. 내 아버지가, 영조인 아버지가.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사도세자가 이제 그걸 잠깐 이제 한동안 않다가 이제 뒤에서 비밀 첩보 조직들을 따로 움직여요. 뭐 여기 있었냐고. 아니, 여기는 아니고 자기가 하는데, 이게 이제 보면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게 허술한 나라가 아니에요. 보면 이게 왕 밑에 첩보 조직이 기본적으로 있고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청와대 직속 첩보 조직이 하나 있고, 청와대 소속 첩보 조직이 있고, 우리나라의 3대 정보 조직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국정원, 이게 첫 번째고, 뭐 CIA나 KGB 같은 역할을 해요, 우리나라에서.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기부대.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은 기무대가 뭔 줄 알아요. 군에서 최고 정보 첩보 부대가 기무대예요. 뭐 이건 군대 갔다 오시면 다 아니까 이제 기무대. 이제 세 번째 축이 이제 정보 추직이 뭐냐면 청와대 이제 직속 정보 조직이에요. 여기는 굉장히 독립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당과 야당 여러 당의 대통령이 바뀌지만 그 대통령이 그 현직에 있는 대통령한테 모든 걸 다 어떻게 보면 충성을 하고 거기에 모든 걸 해요. 하지만 이제 대통령이 바뀌면 확실히 그 포지션을 바꿔버려요. 이게 청와대 이게 3대 축이에요. 우리나라가 이게 첩보 조직이 기본 3대 여러 또 첩보 조직도 있는데 비밀 조직도 굉장히 많고 한데, 우리나라 기본 3대 축이에요, 이게 첩보 조직은. 옛날 조선시대도 똑같아요. 제일 일본 첩보 조직은 이제 의금부 하면 다 아시죠? 이제 역성 모의한 애들 갖다가 막 잡아내고, 이게 금군이라도 이게 이게 하여튼 이게 의금부 직속에 이게 첩보 조직이 있어요. 그러면 애들은 첫 번째 뭐냐면, 이런 난이 이렇게 같은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다 뽑아내가 죽어요. 참고로도 옛날 동학 최재우도 의금부 애들한테 죽어요. 거기한테 잡혀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직이 어디냐면, 이제 우리가 궁에 보면 옛날 드라마 보면 내시들이 이게 내관들, 이게 황관 조직이라고 하죠. 쉽게 말하면 궁 안에 왕 밑에 있는 황관 우두머리가 운영하는 첩보 조직이 하나가 있어요. 그럼 얘네들은 첩보 조직만 돌리는 게 아니라, 왕 밑에 있는 황관이 첩보 조직만 돌리는 게 아니라 무술이나 뭐 상궁이나 이런 내시들 있잖아요. 내관들 이거 기강이나 이런 거 같던가 이런 걸 굉장히 이걸 첫 번째로 그거를 많이 잡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게 어떻게 이제 일이 일어나냐면, 그 나중에 의금부하고도 황관 그 첩보직하고 서로 부딪히면 서로 암살도 많이 해요. 똑같아 지금도. 그럼 우리나라 그럼 그거 말고는 조선 시대는 두 개밖에 없어요. 이게 의금부 같은 게 이제 기무대, 지금의 기무대하고 비슷하고, 이제 황관 같은 거는 이제 황관 그 첩보 조직 얘네들은 이제 청와대 직속 첩보 조직하고 비슷하고, 이게 청와대는 이게 이 말 하면 되나? 이 말 하면 안 되나? 청와대도 이 첩보 조직이 3단계로 돼 있어요. 저도 이거를 어떤 분한테 들었는데, 이거 저거나? 뭐 이거 아시는 분들 다 대부분 모르는데 이거 말하면 이거 큰일 날라. 어떤 양반이 그 얘기를 하더라. 옛날에 저도 들었는데 그냥 설입니다. 청와대는 이게 지금 모르는데 3단계로 돼 있대요. 그게.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인데 1단계는 이게 이게 최고 엘리트, 그냥 머리가 굉장히 뛰어난 엘리트 조직이고,
그리고 3단계는 뭐냐면 얘네들은 그냥 저기 어떤 양반 그 얘기를 하더라고. 이게 그 뭐라고 하지? 옛날에 저기 조선시대 때 이렇게 저기 이게 뭐야 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망나니라고 저거 맞죠? 그 부월수라고도 하고 하는데 옛날에는 도끼로 이렇게 딱 해놓고 목을 탁 때리면 옛날에는 칼로 안 뱄어요. 아주 옛날에는 도끼로 뱄어요. 옛날에는 도끼를 이렇게 나무 같은 데 있잖아. 뭐 이게 닭대가리 같은 게 목을 딱 따듯이 힘 좋은 사람이 큰 도끼로 이렇게 도마 위에다 놓고 도끼를 한번 딱 하잖아요. 한 방에 땡강 그냥 달라나요. 이제 이걸 예전에는 부월수라고 해요. 부월이 이제 옛날에 부월수라는 게 이제 저기 도끼 부대를 부월수라고 하는데 얘네들이 세. 근데 이게 나중에는 없어진데 창병으로 이게 바뀌는데 이게 도끼 부대라 가지고 부월수라 해가지고 나중에 얘네들이 사용할 때 이제 요런 데에다가 머리를 놓고 그냥 도끼를 딱 하면 한 방에 나가. 힘 좋은 사람이 도끼 무게가 커. 특수 이게 전투용 나무 패는 용 말고 전투용 그 도끼가 있어요. 겁나게 이게 무거워요. 그럼 방패로 막잖아요. 방패가 쪼개져 버려 그냥. 그래가지고 얘네들을 저기 부월수라고도 부르고 이게 망난이라고도 되네. 옛날 망난이면 칼춤 추면서 이제 사형수들 머리 땡강 자르는 양반이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망난이에요. 1번은 완전히 엘리트 저거고 세 번째 단계가 망난이라고. 얘네들은 명령이 하달되면 그냥 사람 죽이러 다니는 거예요. 누구 죽여 하면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죽여. 걔네들은 위에서 말하면. 그래서 얘네들을 망난이라고 해요. 이제 그 가운데 단계가 이제 약간 점조직 비슷하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뭔 일이 발생하면 그 중간에서 이제 이게 꼬리 자르기 역할을 이제 중간 단계가 얘네들은 이제 완전 비밀스럽게 이제 움직여. 얘네들은 이제 이 말 하면 이제 이게 뭔가 이게 청와대도 있겠는데 이게 옛날 조선시대 때 한간 애들이 엘리트 첫 번째고, 그러면 이게 중간에 명령을 하다라는 이게 점조직 애들이 있어요. 그럼 이게 황간인지도 몰라. 얘네들은 누군지도 몰라. 자기 윗사람이 그냥 이게 얼굴 가리고 황관들 높은 애들이 와가지고 명령을 줘요. 돈을 주거나 뭐 이렇게 이권 같은 걸 주고. 그러면 얘네들이 사람을 이제 물색을 해요. 누구를 이제 이런 자개 같은 애들 같은 물수를 해요. 이게 3단계로 이루어져요. 그러면 2단계 보통 3단계에서 잡히면 3단계에서 대부분 다 잘리고, 저기 2단계에서는 절대로 이게 들킬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옛날 조선 이게 지금 청와대가 기본이 그랬는데 옛날 조선시대 때 그 황관 그 첩보 조직을 갖다가 똑같이 카피한 거예요. 그게. 근데 황관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중국도 그렇고 서역도 그렇고 다 기본적으로 왕조가 하면 첩보 조직을 하면 대부분 최소한 3단계로 이렇게 이루어져요. 그게. 그래야 나중에 뭔 일이 있으면 이게 꼬리를 자를 수가 있기 때문에. 뭐다 이리 왔냐? 아, 그렇게 했구나. 그래서 나중에 이제 태종 그러면 영조 밑에도 그런 금군이 있기 때문에 궁에는 다 기둥에도 귀가 붙어 있고 벽에도 눈이 붙어 있고 그래요. 궁은. 그러면 다 들켜. 사도세자가 아무리 치밀하게 한다 해도. 그래가지고 나중에 다 들켜가지고 처음에 이제 그렇게 달래니까 얘네 사도세가 조용해지더만 나중에 또 이제 시금시금 이제 자기 아버지를 독살하려고 하는 이제 또 황관 첩보 부대에서 또 올라와. 이게 이제 두 번째 올라오니까 얘를 갖다가 이제 열 받잖아. 영조가 아무리 자식 새끼지만 이게 내가 그렇게 했으면 알아들어야지 해가지고 이게 얘를 갖다 앞에서 대놓고 조정 대신들 앞에서 이제 면박을 주기 시작해요. 너는 이제 왕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이제 태자를 너 폐위하겠다. 공식적으로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조정 대신들 망신을 주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세자가 이제 빡쳐가지고 나중에 얘가 이제 정신병이 들어가지고 내가 이게 왕을 죽여버리겠다고 이제 자기 아버지 죽여버리겠다고 칼 두고 막 설쳐요. 이제 미친 거지. 이제 이걸 보니까 도를 넘은 거야. 이제 예전에는 지금 이제 대놓고 이제 죽이겠다고 이제 하니까, 그러니까 영조가 이제 하니까 이제 이 사실을 조정 대신들도 이제 다 알게 됐어. 이제 그럼 어떻게 돼? 자기 아들이지만 살리고 싶은데 이거는 명분이 못 쓰는 거야. 자기
6.25 국가에서 효가 첫째인데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왕위에 오르려고는 저 사도세자를 조정 대신들이 이제는 가만히 안 놔둔. 그리고 사도세자가 좀 좋게 말하면 개혁 의지고 좀 나쁘게 말하면 좀 약간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했어요. 타협보다는 뭔 걸 다 피로써 그냥 피로 다 해결하는 타입이에요. 옛날 태종도 그러고 그런데 뭔가 일이 막히잖아요. 그냥 다 칼로 해결을 해버려요. 이제 이 성향을 갖다가 이제 조선에 있는 저기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랑 조선 대신들이 다 문관들이 그거 보면 되게 싫어해. 쟤 나중에 왕 오르면 진짜 피바람 불게 생겼다. 딱 이게 딱 가오가 나와. 이게 보니까 말하는 싸가지 보니까 태자를 보니까 그러니까 조선 대신들이 되게 싫어해. 당연히 나중에 이거 우리들 갖다 이제 저기 이제 뭐가지 땡강할 것 같은 게 이게 딱 보여. 그래가지고 조정 대신들도 그러고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저기 세자를 폐위시키라고 이제 해요. 뭐다 사도세자 이야기로 왔네. 그래서 사도세자가 어떻게 되냐? 뭐 여러분들이 뭐 잘 알다시피 괴짝에다 이제 가둬요, 영조가. 근데 사도세자가 이게 얼핏 보면 이게 무섭고 저거 같은데 두려움이 굉장히 많은 애야. 왜냐면 전생에 한무제였거든. 한무제 역대 저기 불로초에 저기 겁나 진시황 다음으로 불로초에 겁나게 집착한 게 한무제거든. 두려움에 대한 이 양반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강해요. 삶에 대한 집착이 세. 그래가지고 괴짝 안에 갇히면 두려움, 이게 삶에 대한 집착이 강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강한 사람도 어떻게 하냐? 미쳐버려요, 거기서. 그리고 거기서 거의 이제 진짜로 미쳐버려요. 거의. 그리고 며칠 맨날 저렇게 하다가, 이제 얘가 죽게 생겼으니까 영조가 살려야 할 것 같아. 근데 얘는 어차피 이제 세자로서는 폐위가 된 거나 마찬가지고, 이제 모두 이제 이게 왕을 갖다가 이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한 모든 사실이 명백하게 이거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본인도 이제 빼도 박도 못해. 이제 명분이 없어, 살릴 저기.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제 얘를 저기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괴짝에서 꺼내요. 그리고 거기다 이제 대신 뭘 넣냐, 이제 사형수를 갖다가, 사형수 시체를 갖다가 거기다가 넣어요. 그 괴짝에다가 밤 이제 어두울 때, 사람 이제 그거 다 이제 없을 때, 거기다 이제 사도세자를 몰래 꺼내고, 거기다가 사도세자를 대신해서, 사형수 시체를 갖다가 거기다 넣어요. 그리고 이제 영조가 사도세자 놓고, 야, 너 이렇다. 너 이제 내가 너를 죽이고 싶지 않다. 차마 내 자식인데. 하지만 너를 살리면 이거 나중에 큰 일이 생긴다. 그러니 지금 내가 내가 도망갈 수 있는 마지막 길을 열어주겠다. 지금 이 길로 해서 중국으로 도망가라. 이게 너 여비나 이제 사람들은 같이 딸려가지고 너 죽을 때까지는 걱정 않게 이게 부유하게 살 수 있게끔 내가 다 이게 챙겨놨으니까 이미 지금 이 길로 이게 황관 이제 자기가 영조가 이제 신뢰하던 첩보부대 이제 최고 조직 황관 중에 한 명을 갖다가 하면서 얘를 따라가라 해가지고 그 길로 해서 한강 나루터로 가가지고 강화도를 거쳐서 이제 중국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사도세자가 죽은 걸로 발표를 합니다. 괴짝 안에서. 그리고 사도세자 이제 영조가 얘기를 해요. 두 번 다시 네가 조선 땅을 밟는, 내가 널 항상 지켜볼 것이다. 조선 땅을 밟는 순간 그때는 내가 널 죽일 것이다 하고 엄포를 놓고 조선 땅에 절대로 들어오지 말라고 하고 이제 중국으로 피신을 시켜야 아들을, 사도세자를. 그리고 영조가 알다시피 겁나게 오래 살아요. 그리고 영조가 항상 첩보 조직을 거기 옆에다가 자기의 측근을 갖다가 사도세자 옆에다가 붙여놔. 딴짓 못하게.
만약에 딴짓 하면 이제 그때는 주는 거야 진짜로. 그래가지고 영조가 살아 있을 때는 끽소리 못하고 사도세자가 중국에서 그냥 저기 여행이나 다니고 기방에서 그냥 저기 그냥 한량으로 살아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영조가 돌아가시고 자기의 아들인 정조가 이제 왕이 오르잖아요. 이제 그때 이제 실금실금 조선으로 이제 조금씩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영조가 돌아가시고 그 영조의 그 첩보부대 애들이 어차피 정조한테 얘기했으니까 이제 저기 부탁을 해요. 그 첩보부대가 이제 정조한테 이제 다 이제 그걸 이제 저기 어떻게 보면 이제 상속이 됐다고 해나 이제 물려지게 받죠. 그러니까 이제 저기 사도세자가 이제 얘기를 해요. 이제 시간도 많이 지났고 이제 나도 늙었다. 그리고 내가 뭐 내가 왕을 해봤자 얼마나 하겠냐. 그리고 내가 아들 자리를 내가 뺏겠냐 차마. 그러니까 나의 아들한테 나의 존재를 좀 알려달라고 그 자기를 감시하던 그 첩보 그 환관들한테 그 간언을 하면서 얘기해요. 막 거의 무릎을 꿇다시피 애원을 해요. 근데 너무 불쌍하잖아 한 인생으로서 봤을 때. 그리고 평생 자기가 감시를 하기도 하지만 자기가 주군으로서 또 모시기도 했거든요 환관이. 그래서 그 첩보 조직을 통해서 정조한테 그걸 갖다가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조도 이제 그 당시에는 영조하고 그 첩보조직 몇 명, 국소수 몇 명만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아들인 정조도 왕이 되고서도 한참 있다 이제 그걸 알게 된 거야. 이제 그 금군 첩보조직 이제 환관부대들이 이제 알려줘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이제 접선을 당연하죠. 자기 아버지인데. 그리고 이제 자기 조선으로 이제 기밀리에 이제 사도세자가 자기 아들을 왕이 된 아들 정조를 만나러 들어옵니다. 그리고 정조하고 이제 만나면서 당연히 서로 죽었던 아버지에 대한 한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정조가. 근데 살아있는 아버지를 이제 늙어가지고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아버지를 보고 이제 가슴이 억장이 무너지죠. 그리고 부자지간에 서로 이제 상봉을 하고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부둥켜 안죠. 그리고 그 후로 이제 비밀리에 계속 이제 아버지하고 한번 만나는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예전에 내가 왜 죽었는지 그 이유와 조정 대신 들어오고 어떤 마찰 관계가 있었는지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사도세자가 만들어놓은 청사진이 조선을 개혁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거를 갖다가 성과 악의 입장으로 보면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많아요. 그때 영조의 특징이 뭐냐면, 영조가 굉장히 어머니가 그 동이라는 옛날 드라마가 보면 어머니가 천한 신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몸을 많이 사려요, 영조가. 그래, 되도록이면 권력이 있는 사람들하고 쉽게 말하면 조정 대신들하고 대치 사항을 안 만들려고 해. 왜냐하면 자기 신분이 낮기 때문에. 그 영조 전이 경종이잖아요. 이 양반이 한 방에 날라갔거든. 이게 보니까 왕이라는 자리가 조정 대신들이 힘을 모아서 이게 입김으로 바람 후 하고 불면 그냥 날아가는 자리야, 이게 영조가 보니까. 그래서 몸을 굉장히 많이 사려요. 그래가지고 영조 입장에서는 이게 개혁을 해야 한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 개혁을 못해. 왜냐면 여기서 개혁을 하려고 하면 기득권층이 이제 조정 대신하고 양반하고 기득권층들하고 부딪혀야 돼. 그러면 그 부딪히면 자기도 옛날 자기 형님이면서 천 왕인 경종처럼 자기도 이렇게 후 불면 날아가는 그 종이 호랑이 그냥 자리야, 왕이. 그러니까 자기도 몸을 많이 사리다 보니까 그거를 못 해요. 근데 이제 사도세자 입장에서는 얘는 이제 이게 정통성이 있어. 아버지처럼 그런 게 없고. 그리고 이제 뒤에 외척의 뒷배도 세고. 영조는 어머니가 굉장히 천한 신분이기 때문에 뒷배가 없었어요. 원래 왕권은 조선도 그렇고 그랬지만 이게 뭐라 하나, 이게
저기 강한 외척 세력에 등배가 이게 받쳐줘야 돼요. 좀 그런 경우가 이게 많. 근데 이게 어머니가 뭐 천한 신부니까 등배가 당연히 없지.